나는 임대인입니다. 첫 책을 작년에 이제 첫 책을 쓰시고 이번에 두 번째 책입니다. 보통 사람 부자 수업으로 돌아오신 박완규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 또 재테크 또 마인드 관련돼서 또 부자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제가 어려운 자리에 모셨고요. 이번 책에 제가 다 읽어보고 서두에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년차 또 직장인이시고 현재 또 13년차 또 주택 임대 사업자시고 이렇게 또 책 출간까지 몸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라도 와 이거 정말 가능하실까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투자자시니까 먼저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 올해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3월 중순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상승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많았는데 조금씩 이제 해제되는 분위기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조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세 매매 모두 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시장들 이 상황에서 현상들이 벌어지고 향후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개인적인 제가 그 생각인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선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나 투기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수요들이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가 이제 양립이 됐을 때 만약에 그 투자 투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은 뭔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투기 수요가 흔들리거나 작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나 매수가 이제 실종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투기 수요는 실수요자는 어차피 그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리를 하더라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려고 해도 구입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매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 실종이 오고 그 거래 실종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매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기 전까지는 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제 예상입니다. 이제 박완규 작가님이 내가 보유한 매물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다 인터뷰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우리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 대출이자 요즘에 방금 얘기 드린 급격한 이자 상승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신 분도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월세 가격의 또 변화라든지 가지고 계신 매물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하면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 물건은 없고 100% 다 월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그 현금으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대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출 그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한번 이거를 문의하셔서 제가 한번 이제 통장을 한번 보고 거래액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현금 흐름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할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난번 인터뷰 때도 제가 말씀드리진 않은 그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출할 때 제 원칙은 그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이자는 고정금리 최소 1년에서 보통 선호한 건 5년 고정금리고요. 이거는 제가 저금리든 고금리든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대출 금리 인상에 영향이 없었고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원금 균등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원금 균등은 만약에 이제 그 100이라는 그 대출 원금이 있으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매달 10이라고 나눠서 이렇게 상환하는 게 원금 균등 방식이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같은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비중이 100으로 봤을 때 원금이 10%, 예를 들어서 그따위로 봤을 때 10%, 이자가 90% 정도. 그래서 초반에는 이자 부분이 상당히 높고요. 갈수록 이렇게 이제 원금이 줄어드는 이게 원리금 균등인데 대신에 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고 원리금 균등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내는 금액이 똑같죠. 근데 이걸 왜 제가 그렇게 원래 하고선 저도 잊어버렸었어요. 네. 몇 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야 고금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주변에서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향 없냐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저는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이 미쳤고 현금 흐름에 우선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그 부분하고 대출로 나가는 부분, 저는 이제 대출로 지출되는 부분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얼마 나갈지 모른다 이러면은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통제해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이제 같은 금액을 계속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 영향이 없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금리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이자를 또 높게 내는 편이었죠. 저금리 때는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균등하게 이제 상환하는 그 현금 흐름 통제하기 위해서 대출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선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뭐 집을 한 채를 구입을 안 했는데 집 한 채 구입한 것만큼 월세 그 현금률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최근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재계약하면서 이렇게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제가 또 월세의 저만의 이제 원칙은 한번 저랑 인연이 되고 제 임차인이 들어오신 분은 뭐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제가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진 않습니다. 깎아드리진 못하는데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거의 한 5년 정도 거주하시는 분은 거의 지금 시세에 한 70%나 뭐 60% 정도만 내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건 제 고수를 할 거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인재사업 할 때 이분한테 어떤 가치를 드리고자, 그래서 편안함과 뭐 그런 가치도 좋은데 안정감이라는 가치도 좀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월세를 그냥 고정화시키고 이분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은 오래 거주를 하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도 좀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 쪽에 월세를 주고 있는 매물은 저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한 달치를 그냥 한 번 더 재계약하시면 한 달을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빼드리겠다 해서 보통 그렇게 재계약을 저는 많이 그게 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이제 월세를 깎아주는 거랑 네. 동일한 개념이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네. 방법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 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셨다고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 사회생활 처음 하고 나면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이제 덜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욜론이 뭐 오늘만 산다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차도 필요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막 돈을 일단 내가 예전에 학생 때는 많이 이제 막 소비 못해가지고 힘들었던 상황을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 어린 그 나이 때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좀 그 상황인데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회사에 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군대를 이제 ROTC로 해서 2년 4개월 동안 그 군복무를 했었어요. 직업군인으로. 사실 직장생활 똑같습니다. 계급에서 좀 빡센 그런 이제 회사죠.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월급 받는 그런 직장인하고 똑같이 거기도 성과도 있고 해야 될 목표도 있고 달성해야 될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번 이제 해본 이제 상황이죠. 예, 여기 대구에서도 가까운 이제 경산 하양에 있는 거기서 이제 군복무를 했었는데 우선 그렇게 경험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월급이 끊깁니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입사에 성공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불안감을 한번 느껴보니까 제가 어디 퇴사를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2년 정도 이제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만두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월급이라는 게 정말 한시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저축을 해왔던 현금을 그때도 저축을 많이 했었고요. 투자했었던 그때는 주식도 좀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끊기니까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직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니까 그걸 소득 절벽을 좀 한번 먼저 경험을 좀 정말 일찍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군 생활 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이제 월급이라는 거는 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이제 선배 장교분들이나 부사관 분들, 인접 동료분들 보면 정말 재택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월급에 만족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공부도 하고
주말에 이제 뭐 임장 같은 것도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뭐 책도 되게 많이 보시고 저도 많이 그런 것 좀 배우고요. 듣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런 이제 군 선배들님을 보면서 아, 이 월급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뭐 안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저만의 좀 특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전 좀 이렇게 일찍 그런 분들을 한번 접하고 만나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